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아침에 비해서 기온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후보와 갈등을 빚어왔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윤석열 후보가 울산 회동 단판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합류 여부가 불투명해졌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윤석열 후보가 합류하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김종인 원톱이다를 선언했는데 잠시 후에 막전 막후의 이야기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모셔두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숨가쁜 행보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빨간 코끼리와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을지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키워드 4가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 월에서 띄워드린 첫 번째 키워드는 학생 패스. 학생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패스해야 된다는 건데 사법고시 패스? 아닐 텐데 어떤 패스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자, 정부의 백신 방역 패스 의무화가 논란입니다. 우리 아이 백신 맞춰야 하나 안 해야 하나?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백신을 맞추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 자녀들은 학원도 독서실도 못 가게 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미성년 자녀에게 백신을 강제 접종시키려는 정부의 실책이 아니냐라는 강한 논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논란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검찰 정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정권은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군사 정권 안 되듯 검찰 정권도 안 된다. 군사 정권에 빗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거 검찰 정권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적 복수를 위해서 정치해서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복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커플티인데 윤석열 후보가 누구와 커플티를 맞춰 입었을까요? 이분과 커플티를 입게 될 줄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커플의 주인공, 빨간 커플티. 바로 이준석 대표와 빨간 커플티를 맞춰 입고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서 꽃갈모자까지 썼군요. 단디하자 공동 선거 유세에 나선 장면입니다. 지난주 내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며 잠적을 했는데 울산 회담 단판으로 이준석 대표가 빨간 커플티까지 맞춰 입고 윤석열 후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울산 단판, 그 뒤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아마추어. 어떤 아마추어일까요? 오늘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아마추어의 문제점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 6면입니다. 공수처 얘기입니다. 체력은 바닥인데 센 놈만 겨누다가 공수처 11개월간 기소 영건. 쉽게 말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손준성만 겨누다가 영장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공수처가 제 기능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손준성 영장 이딴 기각에 문매가 제기되자 저희는 아마추어다라고 자인하기도 했다는데 이 공수처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 한국일보 기사대로라면 아니 그럼 국가 최고의 권력 수사기구를 아마추어들한테 맡겼다는 얘기입니까? 공수처가 수사 연습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부산의 강한 남자 강철부대 전재수연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건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도 설득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설득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한순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선대위가 꾸려졌는데 어떻게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빨간 커플티 입고 코끼리 선대위. 자, 저 커플티는 어떻게 입게 된 건지, 코끼리는 또 무엇인지 지금부터 막전막후 비하인드 스토리 저희들이 취재한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저희는 오늘 세 가지 결정적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장면 지금 살펴보시죠. 주말 동안에 굉장히 숨가쁜 일들이 있었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가 뽑는 세 가지 명장면은 이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빨간 커플티, 두 번째 장면은 울산 회동, 세 번째 장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합류한 코끼리 선대위. 이 세 가지 장면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빨간 커플티입니다. 그래서는 제가 준비했던 전투복을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 세대가 후보와 사진 찍고 싶어하고 또 소통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오늘도 부산 서면에서도 아마 비슷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서면에서는 이제 다 똑같은 옷을 입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전권을 드리고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반기하겠습니다. 빨간 전투복, 빨간 커플티가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윤핵관, 그 정체는 바로 김병민 대변인인데 김 대변인, 네. 아니 저 빨간 커플티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이 대표를 설득했는지는 우리가 두 번째 장면에서 좀 살펴보겠고 저 빨간 커플티의 의미가 뭡니까?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중 하나다 이렇게 소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산에서 저 커플티를 입고 나니까 아니 금요일까지 갈등이 극심했다고 어떻게 토요일에 저 커플티를 제작해서 갖고 왔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놨던 옷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서운해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잠행하고 잠적하고 당무 거부하면서도 빨간 커플티는 준비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전부터 아마 빨간 커플티를 준비해놨던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두고 어떻게 재기발랄, 참신하게 젊은 층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저 문구를 보면 대변인님, 예.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네.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보고 나서 사실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가 거리를 가면 너도 나도 와서 셀카 사진을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라고 했는데 예. 편하게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마련했던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전투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저도 이준석 대표도 또 열심히 선거를 치렀는데 그 당시에는 전투복이 아니라 전투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전투화가 빨간 운동화였는데요. 그 당시도 좋았던 아이디어들을 벤치마킹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께 한 번에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을 이준석 대표가 준비해서 지난 토요일 부산 일대를 뜨겁게 달렸던 예. 장면들이 이렇게 드러났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요즘 그 젊은 층들의 자주 찾는 거리 홍대의 주점에 가면 맥주 주문하고 싶으면 배를 눌러주세요라는 문구를 쓴 빨간 후드티를 입고 있는 종업원들 많은데 약간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고 젊은 센스를 이준석 대표가 노린 거다라는 거고요. 김수영 교수님,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자면 김병민 대변인 말씀했던 것처럼 약간 좀 의아합니다.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류 안 할 것처럼 이준석 대표 뭐 갈등이 사실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커플티라니요.
그러게요. 이 커플티라는 게 사실 애정을 과시하고 싶을 때 하는 여러 가지 커플들의 뭐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뭐 커플링을 맞춘다거나 커플티를 맞춘다거나 이게 커플티를 맞추고 입고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돈독하다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마치 치킨 게임처럼 누구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그런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서 이제 지지도 철회하고 그게 막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어지는 등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위기감이 아주 증폭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위기 앞에서 좀 당이 전반적으로 이 갈등을 봉합하는데 아주 총동원됐던 것 같아요. 뭐 이 두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각 여러 가지 중진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라는 조언도 하고 이렇게 당이 전부 아주 단결해서 이 위기를 갈등을 봉합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들었고 그 결과 이게 정말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뒤에서 다 만들어낸 어떤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적으로 타결이 됐고 이렇게 다시 커플티를 입고 나타나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해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김병미 대변인 예. 잠시 후 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 불만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뭔가 그렇게 크거나 뭔가 심각한 상황 아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준석 대표가 바라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도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젊은 층들의 마음 그리고 혁신과 쇄신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선거를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삐그덕대기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의 선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들이 다소 싸늘하게 식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위기감의 증폭에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가야 됐다는 게 아마 이 대표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단걸음에 찾아가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20대, 30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대표 또 중도까지의 외연 확장을 상징하는 김종인 위원장 이 모두를 함께 포용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활용점점을 찍었던 건 윤석열 후보가 기다리고 인내했던 리더십이라 그런 모든 지점들이 금요일 저녁에 폭발했던 거죠. 이제는 이준석 대표랑 앙금 없다. 원래도 앙금은 윤석열 후보와 앙금은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자꾸 없을 때 이준석 예. 대표의 워딩을 보면 나는 윤석열 후보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주변 사람들을 거쳐서 파리떼? 만나면 하이에나? 뭔가 바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둘 사이의 문제는 없었고요. 이제 없다. 그 중간에 있었던 다소의 오해들이 완전히 눈 녹듯이 풀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게 커플티 입고 나와서 저렇게 다정한 모습 보니까 오해는 다 풀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인데 그럼 어떻게 이 앙금 내지 오해 내지 당무 거부라는 초유의 상황을 풀 수 있었을까는 두 번째 장면 바로 울산 회동에 숨겨져 있습니다. 울산에 윤석열 후보가 찾아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울산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즉흥적으로 윤 후보가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길래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가 이렇게 커플티 행보로 급 반전될 수 있었을까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잘 쉬기는 제가 고생했지. 저도 한번 저 전남 쪽 갈 때 한번 순천을 꼭 가봐야지 이랬는데 다음에 같이 가시죠. 순천 출장이 저한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공개된 장면 여기까지예요. 첫 만남까지 신경전 벌이는 듯한 가시돋친 말들이 오고 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포옹하면서 V를
외쳤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 대표 얼굴이 빨개진 걸로 봐서 일단은 술잔이 몇 잔 오고 간 걸로 보이죠? 일단 화해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극적으로 드라마가 연출됐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추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김종인 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 본부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으로서 본인이 어떤 선대위 과정을 참여하겠다라는 그 모든 안이 이제 제시가 됐고 수락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제 엊그저께까지 발생한 갈등이 봉합되고 어떤 권력 다툼에 조금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지부가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선대위가 이제 박차를 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요. 예. 다만 이런 극적인 드라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반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느냐는 좀 의구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드라마라고 하면 사실상 주연이 마치 이준석 당대표인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고 주의를 가하면서 앞으로 선대위 과정에서 당 어떻게 후보로서 보여주는 강력한 리더십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사실 김종인 체제와 헤어져도 우리는 선거 치를 수 있다라고 한 게 당 캠프 관계자들의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수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좀 어리둥절한 면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꾸려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리더십도 시험 과제다라는 말씀. 자, 그럼 궁금한 거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윤핵관 씨, 김병민 대변인. 아니 저 술잔이 오고 온 것까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는데 저 울산 회동 비공개 회동 후보와 이 대표 간에 무엇이 오고 갔길래 저렇게 단판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껴안습니까? 어떤 말들이 주고 갔습니까? 오고 일단은 갔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울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찾아갔죠. 찾아갔다. 이게 저는 제일 컸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선거에서 말한 것처럼 젊은 층들을 대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 소통 과정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갑자기 금요일 업무가 통상 업무 4글자가 적혀진 겁니다. 일정 다 정리하고 이준석 대표 만나러 가겠다. 가서 내 할 수 있는 모든 진심들을 보이겠다는 것 같았고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우리 이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행어였죠? 선거 때 우리 준수돈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 라고 아마 윤석열 후보가 같이 손잡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다수의 오해들은 뭐 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것이죠. 뭐 특별히 뭐 인사가 오고 갔거나 사람에 대해서 반내 만회하는 어떤 주고받는 것, 기브앤테이크들이 없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작고 지엽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마음을 동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면 나머지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진정성이 통하지 않게 되면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목요일 저녁에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쏟아냈지만 이거 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금요일 밤에 선언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전재수 의원님 여러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결국은 특별히 기브앤테이크가 오고 가지도 않았는데 윤 후보가 가서 달랬다. 이 대표가 오케이를 했다. 그럼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했던 지금까지의 초유의 모습과 윤석열 후보가 달랜 것의 등가성, 이 장면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로 혹은 행보로 달랠 수 있었던 정도의 문제였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제 오늘 출범인데 예. 원만하게 출범을 해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좀 정책 선거, 정책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정치라는 것은 저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아이 그럼요. 예, 정치라는 게 보이는 게 다면 정치 참 쉽죠. 근데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애초에 이제 이 문제가 생겼던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나에게 완탑, 정권을 달라.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그리고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요구 사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복귀를 했고 이준석 당대표가 당무로 복귀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는 뒤에서 이제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졌을 거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도 안 드러난 거 보니까 일단 오늘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해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갈등을 좀 덮고 가자. 그러고 난 뒤에 좀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울산에서 이제 극적인 뭐 타결을 했는데 사실은 저 갈등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일단 급한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덮고 가자. 그래서 일단 이제 덮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는 참 아쉬운 게 저 장면을 보면서 이게 두 분이 이제 폭탄주를 꽤 드셨나 봐요. 그러면 두 분이 나와가지고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기로 했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뭐 폭탄주를 드셔가지고 얼굴이 빨간 건 좋겠지만 과연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가 그동안 구태로서 극복해야 될 거. 예를 들면 싸우고 도망가고 나 여기 있다 잡으러 와라. 아니면 나 여기 있는지 자기가 어디 있는 곳을 계속해서 발신지를 알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일로 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얘기였어요. 네, 그럼요. 그러지 않으면 자맹이고 잠적인데 자기가 있는 곳을 왜 알리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싸우고 도망가고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왔던 말하자면 이제 좀 안 봤으면 싶은 그런 이제 갈등 해결 방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저렇게 한가한 때인가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한가하게 권력 투쟁하고 폭탄주 드시고 이 얼굴 빨갛게 나오고 차라리 국민들께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폭탄주를 드시든 뭘 하시든 하면 참 좋은데 윤석열 후보는 가는 데마다 이 술 드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저렇게 이제 한가한 때인가 지금이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폭탄주를 먹고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게 맞냐라고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실제 비판을 했는데 김병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폭탄주가 오고 갔습니까? 저녁자리이기 때문에 이 반주 형태의 폭탄주 아니고 반주 술자리가 뭐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폭탄주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마시는 것처럼 반주 정도로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정도로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은 오히려 당내에서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이 내용들이 빵 터져버리고 12월 6일 바로 오늘이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걸 일시에 다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있었던 것을 너무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판 승부였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막전 막후에서 오고 갔을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고 과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저 식사 자리 한 번으로 이게 갈등이 해결됐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전 막후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저녁 자리 울산 울주군 한 음식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배석했다. 윤석열, 이준석 단판회동. 회동 2시간 여후 합의 타결을 발표했죠. 윤석열 후보 지금 막 김종인 박사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저 자리에서 이 대표와의 갈등뿐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까지 일거에 해결을 합니다. 중재자, 일단 이 대표와의 갈등 회복의 중재자는 김기현 원내대표로 꼽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이 대표가 잠적 이틀째부터 김기현 원내대표와 소통했는데 복귀 조건으로 김종인 영입을 제시했고 극비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 만남을 끌어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분주했던 윤석열 사람들, 권성동, 정진석, 김재원, 울산회동 전날 김종인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가 윤핵관 전원 관련을 오해 풀고 합류를 간곡히 부탁했다. 굉장히 저자세로 합류하셔야 된다라고 밤까지 김종인 전 대표를 설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 관계자, 윤 후보가 바로 이 대표 만나고 풀어라. 다수 의견을 들은 뒤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단을 내렸다. 울산에 회동 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했고 1분 뒤에 김종인 대표가 수락을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막후에서 무단히 많은
노력이 있었군요, 설득이. 그렇죠. 뭐 전화상으로 금요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박사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거두절미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씨를 만나서 설득하고 합류해 줄 것을 이제 권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보신 것처럼 뭐 중진 위원들이 여러 번 찾아가 가지고 합류를 좀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또 뭐 원희룡 전 후보도 만났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중도를 외연을 확장해야만 이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중도를 누가 끌어올 것이냐, 김종인 박사가 아무래도 합류를 해야 여러 가지 중도적인 메시지들을 내면서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꼭 김종인 박사가 아니어도 되죠. 어쨌든 중도를 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김병준 만약에 원탑으로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중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가 굉장히 절박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선거를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김종인 박사까지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이 화해의 모든 분위기, 선대위가 이제 출범하는 데에 굉장히 화해의 분위기와 통합의 단결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선대위의 원톱은 누굽니까 정확히? 김병준 위원장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사실상은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봐야죠. 물론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이제 홍보는 이준석 대표가 맡고 이제 정책 쪽은 김병준 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내는 메시지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내는 메시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종인 이제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김병준 위원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진행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원톱은 김종인이다. 후보가 선언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대표가 어떻게 설득됐는지는 충분히 좀 이 얘기를 파악해 본 것 같아요. 김경원 원내대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당 관계자들과 후보의 어떤 직접적인 설득. 그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격한 표현을 쏟아냈었던 윤핵관, 파리 때 하이에나 이런 표현도 했었고 이 윤핵관이 내가 홍보비 다 해먹으려 한다라고 굉장히 좀 불쾌함을 표명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윤핵관이 아니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분들은 일단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익명을 기반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혹시 전달했거나 소위 싸움을 부추긴 사람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뭔가 좋지 않은 얘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다면 오히려 핵심 관계자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윤핵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상태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걸 이준석 대표는 문제 삼았고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모든 것들을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적인 일들은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거 어떻게 설득시킨 건가?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합류를 하기로 갑자기 급반전됐을까? 이게 오늘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어떤 것들 챙기러 나오셨을까요? 준비할 게 있다고 뭐 상의할 것도 있다고 좀 오늘 좀 나와달라고 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추가 인사 논의도 하시나요? 글쎄 뭐 인사보다 한번 뵈야 되지 않겠나. 어떤 거 논의하러 오셨는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당사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지금. 오늘 좀 후보랑도 만나서 좀 얘기 나누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손재현 변호사님, 솔직히 많은 언론들이, 수많은 언론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은 사실상 불발됐다 이렇게 예측하는 언론들이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배수진이 통한 거죠. 그래요? 사실상 극적으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주도권 싸움에서 일정 부분 승리했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인터뷰 기자들 앞에서 전권을 이준석 당대표에게 주기로 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뛰라면 뛰라는 대로, 후드티를 입으라면 입으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을 나눠주기 위한 초기 계획이 이제 어찌됐든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이는 김종인 체제와 이준석 당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화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정권의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 인사권일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는 인물을 둘러싸고 뭐 이수정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좀 뭐 반대 의견도 표출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구도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후속 인사 관련해서 누가 나오는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시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중도를 표방할 수 있는, 중도를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을 모시고 오겠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 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합류를 안 하겠다라고 시사까지 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가장 궁금한데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설득한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숱한 노력을 했고요. 예.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짜 열심히 김종인 위원장을 위해서 이 와인도 한 병 사들고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원 당규에 보면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는 장은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시면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혹시 불협화음이 나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대책기구의 장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오시면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끊임없이 설득을 했던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께 원톱 전권에 대해서 계속 재확인을 시켜줬다. 구태여 이제 전권이라는 표현 또 원톱이라는 표현이 자칫 보면 민주정당 정치에서 듣기에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계와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보고 판단했을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 이러다 자칫 정권 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들이 심각하게 들었고 여기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마지막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설득 그리고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그 김종인 위원장 방을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오실 수 있도록 마련했던 인내의 리더십이 효과 빛을 발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이 전격 합류로 인해서 선대위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침 오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출범합니다. 내용을 보면 총괄 상황본부 신설되고 선대위 장악력이 커집니다. 김종인 원톱, 합류 확정 단계, 임태희 전 실장,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합류도 지금 급물살, 권경희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까지도 합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매머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가 잘 된 코끼리 선대위다. 매머드에서 덩치는 줄어들었지만 날카로워졌다는 얘기죠. 면도해놓고 보니 털 때문에 불필요한 악취나 파리때가 많이 사라졌다. 본인의 불만사항 해결됐다는 것 시사. 이제 민주당을 찢으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합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입니다. 반창고 땜빵 선대위 출범을 앞둔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봉합 과정에서부터 윤 후보는 조연이었고 선대위의 주도권을 뺏긴 모양새입니다. 이런 리더십으로 과연 국정을 맡을 준비를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합류 그리고 오늘 선대위에 출범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땜빵 선대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이렇게 비판한 겁니까? 일단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저희 기본적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고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고 후드티 입으라면 후드티 입겠다. 대선 후보잖아요. 뭡니까 대선 후보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정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는 무엇인가요? 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책 역량이 있느냐, 검사만 26년을 했는데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느냐, 또는 국가 경영할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이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그동안 숱하게 많은 실언들, 제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문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뛰라면 뛰고 입으라면 입고 정권은 다 주고,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의 국가 경영 능력은 어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원탑으로 선대위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 김병준 위원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결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말하자면 김병준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주의고 김병준 위원장은 반국가주의죠. 김종인 위원장은 큰 정부를 이야기한다면 김병준 위원장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큰 정부, 작은 정부가 한 캠프에서 충돌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으로, 어떤 윤석열의 정책으로 나올 것인지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예상 선대위 리스트에 대해서 언론에 함합평이 나오는 인사들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아직 확실히 정해진 부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선대위는 출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3가지 장면 또한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원컵 이재명, 검찰 정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3가지 장면 저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박근혜, 나는 비천한 출신, 검찰 정권 안 돼. 이 3가지 발언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오늘 새 장면입니다. 자, 일단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다는데,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전북 2박 3일 행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을 이번에 메타버스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꼭 승리하도록 함께 최선을. 지금보다 더 국민의 아픈 것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꾸려갈 이재명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 말말말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사면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반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강한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한다라고 말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의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새 가슴들이 많아요. 소심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힘이 쫙 나죠.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서문시장에 갔을 때 힘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꺼냈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평가는 존경과는 거리가 먼 평가였는데 사면은 반대하고 반성은 안 하고 있다라는 혹독한 비판이 줄을 이뤘는데 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실언이거나 그냥 갈래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들을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서로 막 공방을 하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입으로는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하거든요. 예. 약간 그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실언이거나 해보고요. 말버릇이거나.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반성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시각도 있을 것인데 역사적인 평가를 하기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섣불리 존경하는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즉흥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이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보면 이게 과연 상투적인 표현이었을까? 좀 갸웃해지는데 함께 보시죠. 유용하고 효율적인 박정희, 김대중 정책 무슨 차이 있겠나? 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재명 후보가 해왔다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 길 열었듯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다.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전략적으로 붙인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대변인은 감옥 간 박근혜라고 말하면 무례해 보일 수 있어서 일반적인 표현을 앞에 붙인 것이다. 정치인들은 크게 싸운 상대에 대해 통상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붙였다. 손정혜 변호사님의 해석이 맞다. 이재명 후보 측에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교익 씨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황교익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황교익 씨의 해설입니다.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언가를 누르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있다. 일반인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상대를 앉혀놓고 말을 시작할 때 내뱉는 한숨 비슷한 거다. 황교익 씨 해설을 들어보면 약간 끓어오르는 증오와 분노를 일부러 반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제각각. 자, 그러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 김병민 대변인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혹은 기본적인 이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 사면 반대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여러 분석들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과거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라는 표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어야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 후보의 육성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라는 표현을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뉴스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급하긴 급하구나. 선거 때 중도를 넘어서 보수 표심까지 흔들어 놓기 위한 뭔가 전략적인 행보를 나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상투적인 표현 아닐 것이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다고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여러 가지 다 결이 다른 갈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변신 과정 중에 하나로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달리 다른 방식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표심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그 표심이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면 또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이재명 후보의 말이 뭐가 도대체 진심인지를 알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대변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 이게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얘기인데 황교익 씨는 말귀 못 알아듣는 상대를 앞에 두고 내뱉는 한숨 같은 거다. 일종의 뭐 어떤 답답함과 분노 뭐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황교익 씨
저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황교익 씨 말은 틀렸다. 예, 뭐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그것은 맞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 국회에서 왜 그 국회의원들 뭐 발언하는 거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존경하는지 존경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상대 의원을 이제 그 호명을 할 때는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또 편안한 자리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이게 너무 양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조차도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시대 정신은 저는 또 통합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든 또는 노태우 대통령이든 잘한 부분은 민주당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든 그런 잘한 부분은 정책으로서 개선하고 또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보고. 상투적인 표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직도 이제 사면은 안 된다 하는 국민 여론이 지금 60%가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주권자 국민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예. 사면에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예. 그러니까 존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나온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거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이 발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제 출신이 미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갑자기 좀 의아한 발언인데 이재명 후보가 내 출신이 비천하다라고 가정사를 털어놨잖아요. 저희가 뭐 전부 다 들려드리지는 시간 제약상 못했는데 왜 비천하다라고 본인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살인 혐의를 받았던 조카를 변호했다는 게 또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고 또 잘 알려진 바대로 이제 형의 뭐 강제 입원이라던가 형수에 대한 욕설 이런 것들로 하여튼 가족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비천한 가정의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일이다라는 걸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비천하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면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집안을 가지고 설마 국민들이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앞서서 지금 편집됐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제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라며 이어서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 화장실 청소부, 어머니는 화장실을 지키며 대변 20원, 소변 10원에 휴지를 팔았다라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비천하다라는 발언 뒤에 이 아버지,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사실 그 사실은 저는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누가 그 이재명 후보 아버지가 뭐 했는지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뭐 형은 탄광에서 일했고 동생은 뭐 미싱 돌리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동생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발언과 본인의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 모든 잘못이 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혹은 부모의 직업이 이렇게 좀 하층 계급의 어떤 계층의 일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예전에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어렵게 공부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비슷한 추문 같은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본인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더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 들어봤는데
아버지가 청소부, 그러니까 시장 청소부 아버지를 둔 지금의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진데, 자 그렇다고 그 자녀들까지 다 비천하다고 할 수 있을까의 논란까지 사실은 야당에선 제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 가정 환경이 어려웠다. 하지만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가 전달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였을 텐데, 청소부 아버지 그리고 또 일용직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천한 집안이다. 야, 이 비천하다라는 표현도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떠세요? 근데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천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비천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좀 비하하면서 겸손하게 표현하려는 어떤 수식어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가. 그렇죠. 본인 집안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비천하다는 건. 만약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비천하다라고 한다면 사회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냐. 비천한 계급이라는 건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고요. 직업의 구분으로 비천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뜻으로 본인과 관련해서 일각의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조카들이 있다. 이게 이제 집안에 대한 어떤 비난으로 이제 제기된 부분과 또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형수도 어머니를 상대로 욕을 하고 또 본인도 이제 그 형수를 상대로 굉장히 쌍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저 집안은 이렇게 비판적인 요소들이 많으냐 이런 거에 대한 방어적인 표현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걸 비천한 표현으로 쓴 것 같은데요. 네. 뭐 옹호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가난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통계상으로 산업재해도 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고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도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되거나 피의자가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가난으로 인해서 좀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고 힘든 점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었다. 그런 점을 우호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표현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비천하거나 비천한 직업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뜻으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예,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내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좀 불우했다, 어려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꽃은 피어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갈렸는데 함께 보시죠. 앞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여야의 반응이 갈렸듯이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서도 여야의 반응은 당연히 갈렸습니다. 먼저 고민정 의원은 가슴이 찢어졌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가족에 대해 온갖 거친 말이 오갈 때 인간 이재명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그럼에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온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는 감탄과 탄사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 이에 대해서 야당 인사들의 반응은 달랐는데 홍준표 의원, 출생의 귀천으로 사람 가려지는 건 조선시대 이야기다. 성일종 의원, 가난하게 큰 사람은 모두 쌍욕하나 국민모독이다. 이양수 대변인, 수많은 의혹들 철진한 감성파리로 극복해보겠다는 빤히 보이는 수다라고 불편한 비판의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 같은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가정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장 인간 이재명이 후회되는 일을 어떤 순간으로 꼽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형님과 화해를 못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것, 손정혜 변호사님 조금 전에 쌍욕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욕설을 한 게 바로 이 형님과의 갈등 때문이었죠. 이재명 후보는 사과한 바 있습니다. 재차 수차례. 어머니를 두고 다퉜던 일에 관해 대화도 못 해보고 형님이 돌아가셨다. 한 번은 터놓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장 후회되는 일로 형님과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뭐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저 형님이 이재명 후보가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시도했었던 그 형님 맞죠? 맞습니다. 예. 화해를 못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못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을 때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형수 욕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니까 그 친형,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 친형이 성남시의 공무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승진시켜달라, 무슨 뭐 광급공사 누구한테 달라, 뭐 이런저런 성남시장에 개입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 친형이.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자기 친형 전화번호와 이름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친형인데 이 사람 전화번 받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안 시키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시장의 그 친형이 이재명 시장한테 너가 그럴 수 있냐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동생이 지금 이러고 있다 하니까 어머니도 동생이 한 행위가 맞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친형이 어머니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2박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형수한테 욕설을 한 날이 바로 저 친형이 어머니를 폭행을 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렇군요. 실려가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친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형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형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했던 친형을 성남시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행한 어떤 가족사, 이 불상사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국은 이제 화해를 못하고 돌아가신 청년을 이제 아쉬워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피부치고 형인데 그렇습니다. 화해를 했어야 됐다라는 후보의 인간적인 아쉬움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거죠.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천한 출신이다라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병민 대변인. 일단은 용어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본인에 대한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자칫 잘못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용어로 등가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표현에 대한 사용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카에 대한 살인사건 변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미 지방선거 때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만은 여전히 또 못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형수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에 관한 문제는 이 녹음 파일이 다시 한번 확대되기 시작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의 가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성일종 의원도 그렇고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일들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 욕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살인사건에 대한 변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는 대통령 선거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난 과거를 고스란히 본인이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다시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검찰에 의한 국가가 절대 안 된다. 군사 정권이 안 되듯이 검찰 정권 안 된다.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표현이죠. 윤석열 후보야 뭐 검찰 출신이고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조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캠프에 지나치게 검사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인사의 균형성이 조금 무너진 측면을 지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안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국민들의 선입견을 자극한다라는 점에서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우리 드라마가 영화가 이제 국민들의 인식과 어떤 사회적인 풍습을 보여주는데 드라마 속의 검사는 정의로운 검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비열하고 부패에 찌든 어떤 좀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캠프 내에서 너무나 검사 출신이나 검사 연관된 사람들이 많으면 부정적 효과가 야기될 것이 있는데 요걸 꼬집고자 이렇게 검찰 공화국은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발언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주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이재명 후보 측의 이슈는 바로 조동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사퇴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조동현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에게 밝혔고 주말에 설득해보겠다라고 밝혔던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는 사퇴 의사를 수락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퇴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동현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이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혼외자 의혹과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 조동현 전 상임위원장의 입장, 자 김수경 교수님,
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외자 논란으로 지난 주말 아주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혼외자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었던 것이고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 아이를 이제 뭐 지우거나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아서 책임 있게 길렀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온 해명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솔직히 좀 혼란스러워요. 실체적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혼란스러운데 사실 이제 사퇴를 하고 사인으로 돌아간 이상 더 이상 그 실체적 진실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주말 내내 조동현 교수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또 뭐 반대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인터넷상으로도 아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만 저는 사실 뭐 민주당이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이상 이분을 지지하는 발언도 또 반대하는 발언도 그만하고 조용히 이런 사안에서 본인이 이제 개인으로 돌아가서 또 자기의 가정을 꾸리면서 자기의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맞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혹은 반대한다,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이제 그만 거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수현 교수님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이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만 저희가 세 가지 엄선을 해봤습니다. 실루엣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실루엣은 어디서 많이 낯익은 실루엣 같고 3분 만에 뭔가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실루엣인데 첫 번째 실루엣 정체 공개합니다. 오뚜기가 아니었네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모임 중에 제명인의 슈퍼라는 지지층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명인의 슈퍼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이라면서 자, 오뚜기 상표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지지 문구를 합성한 일종의 어떤 패러디 홍보물을 만듭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지지율. 그래서 오뚜기 모양 안에 이재명 후보의 얼굴과 이재명이라고 상호를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햇선 마크까지 달았는데 뜻하지 않은 상표권 논쟁에 휩싸입니다. 오뚜기 측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오뚜기 상표가 무단 도용됐다. 이 홍보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오뚜기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정중히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의 반응이 한때 논란이었습니다. 제명인의 슈퍼 측의 공지문, 개그를 다큐로 받는 오뚜기 협박 메일 잘 받았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법 위반 사항 없는 것 명백하지만 더러워서 안 쓰겠다라는 감정적인 반응을 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적반하장치 대응이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제명인의 슈퍼 측에서 재공지문을 올립니다. 패러디물이라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메일 내용이 강압적이라 좀 격앙됐다. 서로 잘 이해하며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겠다라는 입장문을 추가적으로 냅니다. 자, 일단 법률적인 문제부터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 측의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대위랑은 무관한 지지자들의 이름이 제명인의 슈퍼인데 이분들이 오뚜기라는 기업의 상호를 무단으로 갖다 써도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작권법과 상표법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공정 이용이라고 해서 어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수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치적 연설 과정에서 이런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사용한다던가 시사 보도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군요. 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라든가 연설을 위해서 저렇게 표장이나 상표를 쓴 것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법 위반 사항은 없지만 시사에서 안 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오뚜기 측에서 좀 과민 반응이 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손정희 변호사의 생각은 오뚜기의 과민 반응이다.
오뚜기가 혹시 한 캠프를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뚜기라는 그 상표와 어떤 표징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저명해서 캠프에서조차 활용하는 굉장히 우리가 널리 알려진 상호라고 그냥 받아들여도 될 것인데 굳이 공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좀 논란이 증폭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하지만 관례상 캠프에서도 우리가 혹시 이런 거를 사용할 텐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조율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 사안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의 생각은 좀 오뚜기의 과잉 반응이다. 자, 그럼 김명민 대변인 생각 어떻습니까? 가뚜기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가뚜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기업인들 많이 모아서 함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그때 오뚜기라는 회사가 같이 포함이 됐던 뉴스 기억하시나요?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굉장히 직원들에 대해서 뭔가 그 후생 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했던 회사 중에 하나로서 오뚜기가 가뚜기라고 불릴 정도의 회사의 이미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치권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 오뚜기라는 상호가 이재명 후보와 연동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면 다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를 통해서 받게 되는 회사의 피해라든지 이미지의 침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법률적인 문제를 공지했는데 거기서 저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더러워서 안 쓴다. 이게 지지층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한때 사이다라는 별칭을 가졌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캐릭터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들과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선거 캠페인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당연히 상표를 쓰는 과정 속에서는 여기에 대한 배려들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사과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명민 대변인의 생각은 이건 지지자들이 잘못했다라는 의견입니다. 바카스, 동아제약, 김소영 교수님, 이 제명인의 슈퍼라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대위와는 무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카스를 또 패러디해서 동아제약 입장에서도 쓰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워낙에 이제 지금 정치라는 것이 아주 편이 갈려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한 복판에 자사의 어떤 이미지라던가 제품이 저렇게 소개가 된다면 뭐 만약에 이제 뭐 마치 이재명 후보를 저 업체가 지지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한쪽의 정당이나 후보가 자사의 어떤 이미지를 쓴다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물론 법적으로 패러디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좀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뭐 생각이 짧았다. 좀 미리 조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뭐 그러면 그건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냈다면 충분히 좋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너무 이제 빈정되는 식으로 뭐 더러워서 안 쓴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뭐 영상물이고 어떤 홍보물이지만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서 살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거 이제 선거할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타 500하고 그다음에 바카스. 예. 피로 회복 제품을. 피로 요거를 이제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회의원 선거 해보면은 이거 패러디 많이 하거든요. 전재수 의원님의 그 저도 많이 캠페인 했었습니다. 패러디 중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건 수능 기간에 현수막을 걸어서 재수는 저 하나로 족합니다. 전재수. 뭐 그렇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하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뭐 아주 독창적이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든 제품이든 브랜드든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께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저런 패러디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국민들이 오뚜기를 가지고서 저렇게 패러디를 했다 손 치더라도 오뚜기라는 기업이 이재명을 지지할 거다라고 믿는 국민들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카스를 가지고 패러디를 했다 손 치더라도 동아제약이 이재명을 지원 공식적으로 뭐 지지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지자들도 사실은 이제 선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을 지지자들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기업들도 예. 오히려 뭐 마케팅에 이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까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 모두 다 조금 예. 너그럽게 좀 해달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크게 뭐 문제 만들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핫쌈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실루엣의 정체는 누굴까요?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수일째 5천 명의 넘나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입원 내지 병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집에서 셀프로 치료를 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입원을 해서 특혜 입원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 30세 허벅지 통증, 발열 증세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측에서는 홍모 씨에게 응급 상황 아니다. 코로나19로 일반 환자 입원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입원이 결정됐습니다. 1인 특실에 2박 3일간 입원이 결정된 겁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알고 봤더니 서울대 병원장과 통화를 했다.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기재부 아들 걱정이 커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남아있던 병실을 사용했고 비용도 모두 지불했다라는 해명. 청와대는 입장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환자 가족과 외래 환자들은 어떨까요? 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머니 이제 입원 때문에 왔는데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 왔으니까 거의 만 하루 정도. 진료를 받는 것도 힘들고 입원하는 것도 힘들어요. 거진 한 달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코로나19로 일반 국민들은 우리 어머니 당장 입원시켜 드려도 하루 이틀 입원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아빠 전화 한 번으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는 30살의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1인 특실로 입원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병민 대변인. 이건 뭐 단순한 아빠 찬스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제대로 된 병실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할 겁니다. 근데 경제부총리의 아들이 경제부총리가 서울대병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들까지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특혜를 입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 정치인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 과거에도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코로나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대한민국의 정말 국정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대한 전화로 특혜성 성격의 혜택을 받았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만으로도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관한 진실 반드시 밝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한 고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물러나라라는 입장인데 자, 여당의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렇게 이제 특혜를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에 함께 또 근무를 했었고 또 기재부에 이전에 재정경제부에 있으면서 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누구보다도 소탈하고 또 이게 권위적이지 않고 또 공평무사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남기 부총리께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마침 또 일부 이제 시민들이 또 경찰에 이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럴 분은 아니다. 그런 인간적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핫쌈 실루엣의 정체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두 분인데요. 여성, 남성일 것 같아요. 심상정 대표, 안철수 대표가 만난다. 오늘 만나요? 왜 만날까요? 함께 보시죠.
무엇을 모색하는 걸까요? 김수현 교수님, 자, 왜 만납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3지대의 공조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뭐 야당도 싫다, 여당도 싫다 이렇게 두 정당에 대해서 모두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 표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제3지대에서 어쩌면 그 표를 굉장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단일화라는 건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고, 안철수 후보도 사실 여태까지는 뭐 이제 단일화되는 방향으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이번에는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보니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끼리 이제 만나서 지금 여야에게 모두 실증을 내고 있는, 실망하고 있는 이런 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흡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회동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의 주제를 공개할 텐데 많은 부모로서 갈등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자, 방역 패스 강화, 미성년자 강제 접종. 자, 이거 어떤 이야기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날뛰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 함께 보시죠. 백신 패스가 있어야 된다. 식당 가실 때 앞으로, 카페 가실 때, 학원 갈 때, 영화관 갈 때, 공연장 갈 때, 독서실 갈 때, 스터디 카페 갈 때, PC방 갈 때, 도서관 갈 때, 총 16곳 갈 때 방역 패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방역 패스가 뭐냐? 2차 접종을 맞고서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가 사라집니다. 2차 접종 맞고 6개월 지난 분들은 식당 못 갑니다. 카페 못 갑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도서관 등등 16곳 못 갑니다.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식당과 카페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는 미성년 어린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학원 못 갑니다. 카페 못 갑니다. 독서실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고 독서실 보내고 스터디 카페 보내려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문제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애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부작용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접종을 하는 걸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12월 때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 기말고사 전에는 백신을 못 맞게 하거든요. 부작용이 있으면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 정부 조치부터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일단 성인분들도 부스터샷을 앞으로 안 맞으면, 그러니까 3차 접종을 앞으로 안 하면 밖에서 식당 이용 못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죠. 뭐 방역 수치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과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해서 뭐 식당 같은 데 안 보내고 집에서 집밥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맞게 되면 학원을 가지 못한다는 데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과 분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와 학원이 대체제냐, 학교는 뭐 필수제라고 누구라도 볼 수 있지만 학원은 그럼 대체제냐, 나는 백신을 맞지 않을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도 자유롭게 가지 않겠다는 게 가능하냐. 사실 학원도 필수제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당신은 식당을 가지 못합니다. 커피숍을 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그렇다고 백신 안 맞으면 회사에 못 갑니다. 출근을 못 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이들에게 백신 안 맞으면 식당은 안 가고 PC방 그래 안 가면 되지. 그럼 학원은 약간 좀 회사랑 등가적으로 해석해서 독서실도 이야기를 해야 마찬가지고. 되지 않을까. 뭐 독서실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대체제라고 본다고 친다면 학원은 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해서 예. 좀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김병민 박사님, 아빠 입장으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인 나는
혹여 백신 맞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코로나 옮기면 안 되니까 나는 부작용 감수하서라도 정부 믿고 맞는다. 이게 사실 모두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어린 아이에게는 코로나19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고 네. WHO에서도 미성년 어린 자녀에게 백신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에게는 좀 백신을 나중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모의 선택의 후과는 당신 아이는 학원을 못 가, 독서실을 못 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정부가 다시 이 결정 뒤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였는데요. 가능하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여야 떠나서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역 수칙과 방역 대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있지만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벗지가 않기 때문에 왜 학원에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요. 독서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정부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강제 접종과 마찬가지 일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부분들, 결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하겠다고 11월 1일에 얘기했다가 불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말을 바꿔서 움직이게 되는 과정들을 지켜볼 때 이러한 방역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국민에게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한테까지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크게 되는데요. 방역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를 믿고 따르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분은 이런 의견 주셨고 정부 여당 대표에서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대책 그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이 방역 패스는 조금 더 정교하게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정부의 이 결정은 정부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사라든지 이런 그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12살에서 17살 그 이 소아 청소년들이 9월 달에 3,630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전체 확진자의 한 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되니까 이 3,630명이 6,61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8%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긴박한 상황으로 정부는 좀 인식을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이제 듣고서 하다 보니까 좀 정교하고 촘촘하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도 좀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